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술인들도 앞으로는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부터 도입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일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몰리는 경우들이 꽤 있지요.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가입 대상이 누군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술인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예술인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프리랜서들에게 모두 확대될 예정이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문자번호 샵 8001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이 있군요. 네, 이 법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기업인, 그러니까 경영자를 처벌하겠다. 네네. 이것도 이제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죠. 벌금 정도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런 뜻 같은데, 기업인들의 반발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영자들을 그 사법 처리하는 법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경영자총연합회에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들고 나와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좀 연기를 하자. 바로 통과시키지 말고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좀 부담이라는 겁니까? 일단은 너무 처벌 규정이 강하다는 부분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보다도 사법 처리 규정이 너무 강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게 이제 중대재해거든요. 예. 근데 됐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기보다는 안전미비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뭐 노동자의 과실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뭐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된 거면 그건 감수하겠는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건 과하다. 네, 일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모든 다를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 조금 통과를 시키지 말고 논의를 더 해서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지금 경영자 쪽의 기업 쪽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이와 관련한 법규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르길래 또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올 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일명 그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 보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에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정의당하고 민주당, 국민의힘안 이렇게 3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처벌에 대한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거는 하한선이 있는 게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징역 2년 이상 그러면 이 정도는 아래로는 처벌을 해야 못하죠. 돼라는 것이고요.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뭐 6개월 뭐 내지는 뭐 집행유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예 하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민주당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국민의힘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지금 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법안이. 그러니까 예.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게요. 산업 현장에서 다치는 근로자들,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꽤 있어서 뭔가 바꾸긴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솔루션일지는 좀 고민거리다, 그 말이군요. 1년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작년 기준으로 855명이니까 거의 9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 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줄여야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급하게 하지 말고 경영계 쪽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너무 강력하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징역형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건데요.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0,000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예. 뭐 해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를 좀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한 나라에서 네, 근로자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해 보면 네. 우리보다 덜 난다. 뭐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그 처벌은 약한데 뭘 하길래 덜 나는지 그걸 보고 배워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처벌이 강하다고 모든 게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운용의 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를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안정적인 고용이 되면 늘 익숙할 텐데 대개는 네. 이렇게 좀 험한 현장에는 나 여기 처음 와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죠. 네네. 그때 비정규직을 쓰니까 그러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것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보죠. 매달 발표되는 고용 통계. 올해 네. 이번 달에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그 통계인데 네네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보다 매번 수십만 명씩 줄어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통계죠. 그러니까 통계청이 이제 지난달 취업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보다 27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용이 9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1998년 그러니까 IMF 시기 예. 그러니까 98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16개월 감소 이후에 21년 7개월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거고요. 다만 감소폭은 지난 3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라는 점이 위안이긴 한데 네. 이걸 위안 삼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인구 구조로 보면 아마 네. 올해 또는 작년이 생산 가능 인구의 피크여서 네네. 내년 이후에는 특별하게 경제 문제가 없더라도 아마 취업자 수가 비슷하거나 조금씩은 감소하거나 감소할 수 있었죠. 그게 일반적이긴 할 거예요. 감소폭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4월에 47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예. 그리고 5월, 6월이 한 30만 명대, 그리고 7월, 8월이 27만 명대로 좀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다시 39만 명, 10월에 이제 42만 명으로 올라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27만 명대로 감소폭이 좀 적은데요. 이거는 사실 정부의 사회적인 거리두기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을 때 1단계로 완화되니까 사실 지난달에 고용 통계가 좀 좋아졌던 것이고요. 지금 2.5단계, 지금 네. 3단계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3단계 가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그냥 그 식당에 소속된 종업원도 있긴 있지만 네. 대개는 매일매일 파견 나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업체도 따로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문 좀 닫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분 이제 내일은 보내지 마세요.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한두 가지만 더 전해주시죠. 내년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50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한 전망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주로 두바이유를 수입을 하는데 이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보다 배럴당 한 6, 7달러 정도 오른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럼 한 $48 안팎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는다 하더라도 올해 이미 시추해 놓은 석유가 워낙 많고 재고량이 많고 그리고 또 석유 가격이 오르면 셰일가스라는 것을 또 생산을 해냅니다. 안 캐던 거 캐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또 스톱 유가가 복제하고. 상승에 제한을 받거든요. 거기에 최근에는 전기차부터 뭐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걸 수소로 바꿔서 뭐 저장한다라는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패권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풍력, 태양광 이런 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석유 안 쓰는 거겠죠. 그거야 석유랑 옛날에는 무관하게. 저장을 못해서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저장을 합니다 요즘. 참 기술 좋아지고 있어요. 산유국들은 이제 마음이 좀 아프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캔에서 그러니까 그냥 팔아야 되나 지금 싸게라도. 뉴스들 보시면 중동 국가들이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예. 아마도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고 돈 좀 남으면 다 주식시장으로 가서 그런지 네. 은행들이 예금할 때 이자를 조금씩 더 주고 예금을 끌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뭐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대출 금리가 문제겠죠. 대출 금리가 다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국내 시중은행 대표적인 KB하고 우리은행이 0.03% 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말씀하신 아까 금리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비용이 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다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인기 있는 주식 공모주 청약을 하면 네, 은행에 있는 돈 다 빼서 일단은 청약하잖아요. 많이 네네, 돈 네. 넣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안 온대요. 그냥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그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하고 한번 맛을 그럴까요? 보면 좀 돌아오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혼자서 창작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각자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죠. 이분들도 앞으로는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보호하겠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좀 들어보려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 중에 이제 직장인 아닌 지역가입자들은 네, 이거 건강보험료를 어디다 전화하면 줄여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이 돌려받기도 꽤 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방송 다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텐데 한두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만 보충해보고 넘어가죠.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게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힘드실 텐데 그럼 내년 11월까지 건보료는 줄일 수 없냐? 네, 걱정이신 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게 원래는 11월에 반영돼야 되지만 7월에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7월 이전에 나오자마자 건보공단에 신고를 하면 예. 줄어든 소득으로 반영되는 게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어려웠던 분들은 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낮은 걸로 예. 신고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내려주는 건 지금부터 한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니까 네.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6월부터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7월에 잊지 마시고 아직 예. 좀 먼 얘기지만 예. 잊지 마시고 신고를 미리 하면 6, 7, 8, 9, 10 예, 보험료는 아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떤 기억을 사연인지 해주시기 몰라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나라에서 발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건보공단이 나라에다가 그거 좀 주세요 하면 알 텐데 그게 10월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줍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럼 10월에나 11월에 자동으로 넘어가면 이분은 그럼 그때부터 적용한다는 그때부터 거죠? 적용되고 이분은 적게 내셨어야 되네 해가지고 과거에 낸 걸 환급해 주진 않아요. 환급해 주진 않는데 7월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6월 예. 보험료는 다운이 되잖아요. 예. 6월 보험료부터 한 달치를 더 냈었겠죠. 그거는 환급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나서 8월, 9월, 10월은 적은 걸로 내면 내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예. 11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7월에 무조건 건보공단에 말씀을 하셔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뭐 환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의 이제 시한은 네.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지금 내 느낌에 나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못 벌었네 네. 라는 생각이 들면 잊지 말고 내년 7월에 어떤 서류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내년 7월에 증명원을 떼어서 예. 건보공단에 갖다 주면 예. 한 4, 5개월치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 그렇죠. 할인해서 받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비싼 거 나오고. 네, 넘어가실 텐데 내년 7월에도 제가 방송을 여기 출연하고 있으면 예. 그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7월에 제가 진행하고 있으면 저도 잊지 않고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다뤄볼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건 어떤 거죠? 예술인이면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4대 보험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고용보험을 예술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예술인이라고 하면 어디 속해져가지고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을 명시하거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고 예. 임금을 받고 이제 계약관계가 끝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4대 보험, 물론 이제 고용보험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서 실직을 하시게 됐을 때 이분들이 구직 활동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12월 10일부터는 가입이 이제 의무화돼서 실직을 하시더라도 예. 소득이 끊어지시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료는 이 소득에서 20% 경비를 제외를 합니다. 네. 제외한 소득의 1.6%를 고용한 사업주가 반, 그다음에 예술인이 반, 그러니까 예. 0.8%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술인이라면 글 쓰는 작가, 뭐 만화가, 화가, 음악가 뭐 등등 다양할 텐데 네, 그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라고 하는 건 매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이분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내줍니까? 만약에 여러 군데면은 여러 군데에서 다 각각의 사업주가 다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럼 이분한테 이번 달에 100만 원 드렸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고용보험료의 절반. 예, 또 다른 곳에서 한 50만 원 드렸으면 거기서도 또 그렇습니다. 50만 원의 절반. 맞습니다. 아, 각각의. 예. 그렇군요. 서류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업주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러지 않고 이제 예술인인 경우에는 따로 하실 건 없어요. 이걸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실직하거나 일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단순한 경우 이제 근로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A라는 곳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웹툰 작가를 예를 들게요. 뭐 N사에서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이 끊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거기서 발생하던 소득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최대 6만 6천 원. 네. 요게 이제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실업급여 받는 거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직장인에. 예. 그런데 직장인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에이 나 사표 던지고 나왔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어려워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은 비자발적 실업입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줘야 네. 주는데 네. 이제 프리랜서들은 네. 에이 나 일 안 할래 해서 일이 없는지 예. 아니면 저쪽에서 일감을 안 줘서 없는지가 네.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다 줍니까? 둘 다 모든 경우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가 중요해요. 지금 예술인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 가입 조건 자체가 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저 여지껏 계약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런 이 문화예술 용역을 고용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예. 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입이 안 되는 가입 요건을 성립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해야 될 건 안 했을 뿐이고 계약서가 있어야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라 네. 할 걸 안 했고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해줬는데 어떡하냐? 예술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고용보험 하는 곳에서 사업주한테 연락이 가서 그렇죠. 돈 내셔라. 돈 절반 내셔라. 예, 그렇게 연락이 갈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주 분들도 단순히 이제 단기간에 예술인을 고용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일한다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제까지 일한다가 이제 계약이 끊어지게 되면 실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거기에 명시된 소득을 기반으로 이 구직급여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받을 확률이나 조건은 직장인보다 훨씬 좋긴 하네요. 이게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상에서 일감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개의 일감을 줬었는데 점차 줄여가지고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실직과 비슷하게 이럴 때는 기존보다 소득이 몇 퍼센트 줄었느냐 이 기준선이 있는데 한 20% 정도 전년보다 혹은 뭐 동기간보다 줄었으면은 요것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그거를 회사에서는 그 일감을 근로자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다음 달에는 좀 쉬어보고 싶어. 힘드니까.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계약 저쪽이 이제 일감 끝났으면 다른 구직 활동을 좀 안 하고? 덜 하거나 안 하면 네. 이제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건 나온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자발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모호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시 조건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다. 핵심인데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도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납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9개월 이상 통상 납부가 돼야 돼서 지금 어차피 11월 10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다. 정해지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어떤 그 일감이 정말 떨어져서 줄어든 건지 본인이 줄이신 건지를 파악하기는 애매한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 받아주고 일단은 열심히 구직 활동 하시는 거를 증명하면 그냥 비자발적 실업으로 본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구직 활동이 근로자에 비하면은 근로자는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에 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그래 그 제도 좋은 거지라고 계속 여론이 유지가 되지. 예. 잘못하면 또 뭐 모럴 해저드니 이러면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도 또 나중에 덜컹거리니까. 맞습니다. 예술인이라고 하면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네. 저도 포함됩니까? 됩니다. 에? 제가 무슨 예술을 한다고?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예술인의 정의가 뭐냐? 어떤 분들은 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술 아니냐 하시기도 하는데 이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행 규칙, 별표의 세부 기준에 예. 예술인을 구분을 해놨어요. 8가지 영역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면 이건 이제 예술인이다라고 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무슨 부분이냐면 방송 작가 중에 네. 이 방송에서 이제 원고를 쓰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보도국 작가는 여기서 이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뉴스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작가는 이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작가분들만 명시가 되어 있고. 법 만드는 분이 그 세상의 직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부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 분들 여기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술인, 예능 활동, 연예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문체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달 정도에는 보도국 작가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 이하는 다 되고. 예. 요거는 뭐 직장인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범위가 점점 넓어지긴 할 텐데 모든 직업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테니까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고요. 예,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